네, 과학기사 읽어드린 남자 이민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타이틀은요, 아기 4명의 죽음, 자연사인가 연쇄살인인가? 말만 들어도 상당히 끔찍한 일인데요, 반대로 과학계에서는 이 일 때문에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20년 동안 계속 법적 공방이 일어나고 있던 일을 유전학자들과 법조계가 한판 빵 붙어가지고 3일 전 6월 6일에 최종 판결로 완전 해결을 해버렸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 가정에서 4명의 아기가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자식을 낳았다가 얘가 죽었어. 그리고 또 자식을 낳았다가 또 죽었어. 그 자식을 낳았다가 또 죽었어. 그 자식을 또 낳았는데 또 죽은 거야. 사실 아이를 잉태하는 기간이 거의 1년이라고 본다면은 거의 쉬지 않고 애를 낳고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영유아 사망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 사망률 2.4입니다. 2.4. 그러니까 100명 태어나면은 2.4명 정도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출생아 1000명당 2.4명이 사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2.4명이니까 대략적으로 약분해서 계산을 하면은 400명 중에 1명꼴로 죽는다 이거죠. 근데 그 400분의 1의 확률이 연달아서 하나의 가정에서 4번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단순 그 확률 계산을 해보면은 400분의 1을 4번 곱한 거니까는 2의 8제곱에다가 0을 8개 붙이면 되겠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250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확률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쯤 돼서 할 수 있는 생각은 당연히 엄마가 자식들을 고의로 죽였다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이상한데? 의구심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조사 결과 그 아기들의 어머니가 여기 나와 있는 캐슬린 폴빅 씨라는 호주 사람이었거든요. 캐슬린 폴빅 씨의 일기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라를 키우면서 제가 바랬던 것은 입 다물기였는데 어느 날 그녀가 입을 다물었다. 여기서 이제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약간 순화를 해놨는데, 이 입을 다물기라기보단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입 좀 닥쳤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로라는 성격이 좋은 아이였어요. 덕분에 동생들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동생들과 같은 운명이라는 것은 죽음이겠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성격이 나빴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그런 말로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 다음. 스트레스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거의 이제는 빼박이죠, 그렇죠? 이걸 본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엄마가 죽였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속이 되는데 이 사람의 형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안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비속 살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혈연 중에서 손 아랫사람을 살해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영아 살해이고요. 아기를 죽인. 그리고 형량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이 연쇄살인이라는 점이었는데요. 4명을 잇따라 죽였으니까 당연히 연쇄살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참작해볼 만한 여지는 굉장히 과정이 엽기적이었다. 자기가 낳았는데 그걸 바로 죽여. 얼마나 엽기적이에요, 그렇죠? 죽이려고 나왔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너무 끔찍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성을 안 해. 내가 안 죽였어요 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반성을 안 한다는 점을 참작을 해서 최종적으로 형량은 40년형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조금 지나면서 항소를 해가지고 30년형으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일기장 하나밖에는 증거가 없다 보니까는 30년형으로 줄었지만 어찌됐건 세게 한 대 맞았죠. 그리고 2003년에 입소를 하게 되면서 온 매스컴에서는 괴물 어머니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가 싶었는데, 그로부터 15년 후 2018년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은 카롤라 비누에사라는 분인데요. ANU라고 하는 대학교의 면역학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ANU는 오스트레일리아 내셔널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호주 국립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학교인 거지. 그 서울대학교의 면역학 교수인 이 카롤라 비누에사라는 분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 그 제자들 중에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연락이 딱 옵니다. 교수님, 우리 왜 예전에 한창 이슈됐던 폴빅 사건 있잖아요. 좀 미심쩍한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부탁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하고 연락이 와서 뭐가 미심쩍은데 하며 차트를 들여다보니까는 이 아기들이 이미 죽기 전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정상인의 심장세포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 자식들의 심장세포를 촬영한 사진인데, 아무리 아기들 세포라고 하더라도 약간 뭉개진 것처럼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실제로 의사가 보기에도 이것은 심장세포가 괴사된 상태였다라고 진단을 내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진짜 이상한 거 맞네 하고 이 카롤라 비누에사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고 쭉 조사를 하던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똑같은 사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사례였어요. 한 집안이었고요. 4명의 자식들이 연달아서 계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죽었는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는 유전적 변이에 의한 사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은 것으로 판결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걸 본 카롤라 비누에사 교수님, 바로 확신을 합니다. 앞의 사례와 이어서 볼 때 이것은 유전적 요인이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00분의 1의 확률이 4번 연달아 일어나는데 이게 유전적 요인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뭐 250억 분의 1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무리 통계적으로 낮은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유전이라는 요소가 개입이 되면 그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바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과학적 분석. 전 세계적으로 AB형의 비율은 3%입니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아무나 100명 붙잡고 물어보면은 3명이 AB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부모가 각각 순종 A형과 순종 B형이라는 특수한 유전적 상황이 겹치게 되면은 자녀가 AB형일 확률은 100%로 올라가게 됩니다. 돌연변이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유전적인 요소는 고려하지 못하고 통계적인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곱셈만 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유전적 이슈가 포함된 경우에서 확률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이런 사회적인 통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명확해졌죠. 이제 폴빅 씨를 찾아가서 이 DNA 샘플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는 CALM2라고 하는 유전자에서 변이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가 정확히 어떤 유전자냐 하면은 이 심장 있잖아요. 심장이 수축이한 하면서 근육의 수축이한을 통해서 두근두근 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근육이 수축이한을 하는 원리가 뭐냐 하면은 왜 우리 몸속에 칼륨하고 칼슘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 성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근육이 수축이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CALM2라고 하는 유전자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유전자야. 요 위에 있는 이 그림이 이 유전자가 정상인 사람의 그림이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변이를 가진 사람의 그림입니다. 잘 살펴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요 노란 색깔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문이 요 문 있잖아요. 요 문이 잘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딱 닫혀 있죠, 그렇죠? 근데 요 아래에 이 돌연변이의 경우를 보면은 문이 뭔가 달랑달랑해. 그리고 얘를 갖다가 다시 닫으려고 했는데 잘 안 닫히죠, 그렇죠? 딱 봐도. 그래서 이런 변이가 일어나다 보니까는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부정맥이라고 부르죠. 혹은 기타 다른 심장장애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측컨대 유아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심해지면은 사망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 여기 있는 이 비누에사 교수님께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봤었지만은 아까 그 아기들 기저질환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디에? 심장에. 그러니까 와, 이거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남은 것은 내 아이의 유전자 검사인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4명 다는 아니지만 2명의 아이에게서 이 돌연변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나머지 2명도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었어요. 이제 뭐 다시 역전의 시간이죠. 우리 코난 BGM 틀어야겠죠. 따라따따라따라 따라따따라따라. 코난 BGM 틀고 바로 다음인 2019년에 법원에 가서 이 연구 결과를 딱 제출합니다. 뭐 이거는 더 이상 빼박입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제출을 했는데 법원에서 돌아온 답변은 과학적 근거는 있으나 기각. 이거는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니까는 추가 연구 조금 더 해서 가지고 와봐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냥 조사를 종결해버립니다. 참 상도덕이 아닌데요, 그렇죠? 게다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근거 있는 자료였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거를 고려해볼 만했는데 그냥 바로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이 일을 이 캐슬린 폴빅 씨는 지금 회상하면은 지금도 가끔 밤에 잠을 못 잡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너무 자료가 빼박이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2021년 드디어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열받은 과학자들, 과학계의 어벤져스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올해의 호주인상을 수상했던 국가 인증
최고의 전문가들이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이분은 호주 과학 아카데미의 회장이신 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분은 카롤라 비누에사 교수님,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할머니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유니버시티인가 거기에 엄청 유명한 대학 교수였고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끝판왕은 뒤에 남아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끝판왕 두 분 나오셨다. 캘리포니아 대학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알 건데, 우리 그 하버드와 전 세계 대학 1위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대학교죠. 그 대학교의 교수인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님과 여기 ANU 아까 나왔었죠,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아 내셔널 유니버시티 피터 도어티 교수님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이요. 노벨상 수상자들까지 왔어.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다 서명해가지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맞다. 이 자료는 인정해줘야 한다 하고 서명을 해서 들고 온 거예요. 아니 뭐 이제 어떡해, 이거 뭐 더욱일 거야? 뭐 어쩔 거야? 인정해줘야지. 그래서 인정을 해줬다. 결국 23년 6월 6일 3일 전이죠. 그때 석방이 되게 됩니다. 이제 집에 와서 꽃꽂이를 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오랜 이 옥살이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 모습이죠, 그렇죠? 아니 저 같아도 뭐 이게 물론 보상금은 꽤 나올 것 같긴 해요.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은 미국에서 20년형을 억울하게 살다 남은 사람이 한 300억 원인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분은 뭐 그만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최소한 뭐 100억 이상은 돈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인생 편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니 그 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너무 억울해 미치겠어. 내가 안 죽였어. 근데 온갖 오명은 다 뒤집어 쓰고 옥에 들어간 거야. 저 같으면은 진짜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건강한 멘탈로 다시 돌아오신 캐슬린 버빅 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숙제, 완전히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 그냥 석방만 되었지 무죄 판결이 되려고 하면은 항소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뭐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직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구속됐던 어머니를 유전학자들과 법조계가 한판 빵 붙어서 유전학자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자연사 맞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조금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굉장히 매우 드문 케이스,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라고 이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이 CALM2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였잖아요. 이 유전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본체를 유아기에 죽도록 만드는 유전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유아기의 본체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유전자는 인류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남아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유전이 되는 거잖아. 자식한테 물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아기에 죽어버리면 이걸 물려주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를 죽이는 유전병은 거의 사라져서 케이스가 없다시피 한데 이렇게 남아있으면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버렸다. 너무 드문 케이스이다 보니까는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이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위시 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처리를 할 때 그 행위시에 있었던 법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법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5년 전에는 살인이 법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살인이 법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지금 5년 전에 살인했던 걸 걸렸어. 그럴 경우에 그때 당시에 법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나는 무죄 판결이 나는 거죠. 이게 행위시 법주의인데, 물론 사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주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과 과학이 만나게 됐을 경우에는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계속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과학기술로는 알 수 없던 것이 지금 밝혀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당하게 지금의 과학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일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